예, 이제 다음은 원산지 표시 면제 규정에 대해서 얘기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규정을 제 82조에 두고 있습니다. 외화 획동용 원료 및 시설 기재로의 수입되는 시설 기재로 시설의 외화 획동용입니다. 외화 활동용을 위한 원료나 또는 기자재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산지 표시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도 마찬가지로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죠. 우리가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소비자가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라도 무상으로 제공받는, 공여받는 소비자에게는 굳이 원산지 표시를 할 이유는 없죠. 어떤 유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경우는 많지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행자의 휴대폰도 마찬가지고요. 여행자가 갖고 들어오는 것은 여행자 자신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다른 곳에 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부품들이죠. 이제 실질적 변형에 일으키는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부품인데 이 부품도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이게 어떤 제품인지 알고 수입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원산지 변경을 원산지 명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원산지 판정의 기본은 뭡니까? 실질적 변형을 일으킨다면 앞에 원산지는 의미가 없고 실질적 변형을 일으킨 곳의 바로 원산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부품이나 원료는 이것은 나중에 이 고유 번호를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원산지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원산지 표기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을 하는 경우하고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한다는 수수료만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에 대해서 속을 필요가 없는 거죠. 속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원산지 표기를 면제해 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 즉 실수요자가 자기 걸 수입하는데 원산지 표기는 크게 의미가 없겠죠. 그 다음 연구개발용품, 이것도 이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고요. 물론 연구개발용품이라도 실수요자가 이것에 대해서 속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가 아니면 실수요자가 수입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것도 또 뭔가 원산지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겠지만 실수요자가 하는 경우에는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 최종 소비자가 직접 자기가 소비할 물건에 대한 원산지를 알고 수입하기 때문에 원산지 표기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견본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열 또는 판매용이 아닐 것. 그냥 이제 진열이나 판매용이 된다면 그것도 또한 여러 사람들이 결국은 보게 되는 거니까, 그죠? 이럴 경우에도 원산지 명시하는 것이 면제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견본을 참고를 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은 그거는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내용을 알고 수입을 해오는 거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명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보세 운송, 환적 등 단순 트랜짓 하는 거, 그죠? 그래서 단순 이제 우리나라를
지나는 것은 그것은 국내에 들어올 이유가 없으니까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거겠죠. 자, 면세대상 물품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조건부, 수출품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은 결국은 원산지가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는 없죠. 그것은 결국 이제 국내 상품의 어떤 준활성 원산지가 확인이 된 상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별도로 원산지 표시를 할 필요는 없다. 그죠? 거기에 원산지가 원래 나갈 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될 때 적혀 있기 때문에 재수입될 때는 그걸 이제 굳이 다시 표기할 필요는 없다. 외교상 면세 대상 물품이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외교관들이 가지고 들어오거나 이러한 것들은 원산지 표시가 불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걸 상업적으로 다른 곳으로 뭐 이렇게 팔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떤 돈을 지불하고 이러한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죠. 개인이 자기 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관장이 일정한 것에 한해서 이제 이렇게 물론 이걸 또 이제 자기 소비용으로 가져와서 다시 되팔 수도 있기 때문에 세관장이 인정한 것에 한한다. 기타 관세청장이 지식경제부 장관과 합의해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면제가 된다. 이것은 규정 제82조에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관세청장이 원산지 표시를 면제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결정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또한 세부적인 표시 방법 어떻게 표시하라 라는 것을 정할 수 있다. 물품별 특성을 감안한 세부적인 표시 방법을 관세청장은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 81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관세청장이 물품별로 표시 위치, 크기, 표시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자, 관세청 원산지 대조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6, 품목별 적경 원산지 표시 방법, 이러한 규정이 이제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시할 위치를 어디에 위치해라, 크기를 어느 정도 해라, 어떠한 방법으로 표시해라 하는 것을 관세청장이 지시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6, 품목별 적정 원산지 표시 방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원산지 판정 기준은요, 시행령 61조. 자, 그래서 우리 판정 기준을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자, 한 개국에서 완전 생산된 경우, 즉, 한 개국에서 완전 생산된 것은 일국에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생산된 경우죠. 그죠? 완전 생산,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완전 wholly obtained, 그죠? criteria를 이야기하죠. 완전 생산 기준을 적용한다. 자, 수입 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물품일 경우에 이거는 이제 동식물을 포함합니다. 상품까지. 해당 물품 생산국을 원산지로 한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wholly obtained criteria 해가지고 완전 생산, 그죠? 완전 생산 기준이죠. 이럴 때는 당연히 거기에 해당하는 생산국을 원산지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완전 생산품, 아까 이야기하는 wholly obtained criteria, 즉 완전 생산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가 완전 생산 물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이러한 규정, 즉 완전 생산 물품에 해당하는 것은요,
해당국 영역에서 생산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 이런 것도 이제 다 그쪽에서 수렵되거나 채집되거나 이렇게 된 거죠. 해당국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동물, 그죠? 또는 채취한 물품을 이야기하죠, 그죠? 이러한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당국 영역에서 수렵, 의료로 체포한 물품, 그죠? 그럼 해당국 선박에 의해서 체포한 어획물, 그 밖의 물품들, 그죠?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해당국에서요, 제조, 가공 공정 중에 발생한 잔여물, 그것도 wholly obtained criteria가 적용됩니다. 해당국 또는 해당국의 선박에서 위의 1에서 5가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제조하고 가공한 물품, 그죠? 이 위에 걸 obtained, wholly obtained 된 이러한 물품을 가지고 다시 제조한 것도, 그것도 결국은 원재료가 1생산국에서 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생산품도 1생산국의 생산품으로, 그죠? 그렇게 간주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음은 2개국 이상 걸쳐 생산된 경우입니다. 자, 3번 아까 했죠. 세금을 매기기 위한 번호, 그죠? HS 코드, 변경 기준의 원칙. 자, 최종적으로 2개국 이상이 생산됐다면은 최종적으로 원재료의 3번, 자, HS 코드가 6단위, 그 다음에 10단위까지 가죠. 6단위는 세계 공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HS 6단위와 상이한 3번 제품을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자, 원래 이제 재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쇠다. 쇠의 HS 코드가 있을 겁니다. 6단위 고유의 번호가 있는데 이것을 가공했어요. 그래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자가 되었거나 뭐 다른 어떤 뭐 부분이 되었을 때, 그죠? 그렇게 되었을 때는 당연히 3번이 변경되겠죠. 이렇게 3번이 변경된 국가, 그죠? 이 국가를 갖다가 원산지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인도네시아, 자, 인도네시아에서 원료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1차는 중국에서 가공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HS 단위, 6단위가 변경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는 자, 이렇게 쭉 이제 HS 단위가 또 이게 변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뒤에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최종지가 어디든 간에 1차적으로 HS 단위가 변경된 국가인 바로 중국이 뭐가 됩니까? 원산지가 되는 거죠. 그죠? 원산지가 된다. 이해하시겠죠? 원산지가 된다. 그러나 원료는 어디서 왔죠? 인도네시아에서 왔지만 이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말씀 이해하겠죠? 자, 그런데 중국에서도 인도네시아와 똑같이 그냥 물건이 가공되지 않고 그냥 지나만 왔다, 이러죠. 뭐 이렇게 구매해 있다가 다시 되팔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2차 가공이 됐다.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원산지는 어디라? 인도네시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어디? 본질적인 변형이 있는 일본이 원산지가 된다. 그래서 이건 최종적으로 무슨 산? 일본산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2차적으로 HS 코드가 변화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원재료의 HS 코드가 1차적으로 중국에서 변하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또 이 중국에서 변해된 이 HS 코드가 또 성격이 변해서 일본에서 또 변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최종적으로 변한 곳인 일본이 뭐냐면 그 원산지가 되는 겁니다.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변한 데가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변한 것, 즉 최종적으로. 자,
최종적으로 변한 원산지 세번이 상이한 제품을 생산한 국가를 결국은 원산지로 보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 다음 1차적으로 중국에서 변하고 2차적으로 안 변했다. 그럼 최종적인 건 어디로 봅니까? 뒤에는 일본으로 봅니까? 중국으로 봅니까? 중국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일본에서 수입했지만 원산지는 중국이다. 이렇게 표기하는 겁니다. 변형이 없었다면요. 근데 계속해서 중국 이후에 또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또 가공해서 변화시켰다.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하면 그 이후에 변화된 최종국, 즉 일본이 뭐가 된다고? 그것은 이제 원산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제품을 수입할 때 이 제품이 어디서 왔는가, 그죠? 그리고 이 제품이 왔을 때 이 제품이 변경이 되었는가, 변경이 되지 않았는가. 변경이 되었다면 제일 최종적으로, 그죠? 최종적으로 더 이상 변경이 없을 때, 최종적으로 변경된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이런 기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이제 한국으로 왔을 때 한국에서 원산지 판결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이게 쭉 이 원료가 인도네시아에 와서 1차 중국에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건 가공 없이 그대로 그냥 중개무역만 되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한국에 왔을 때는 이게 HS 코드가 제일 처음 인도네시아에서 수출할 때 HS 코드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산이다? 인도네시아산이다. 이렇게 그죠? 왜? HS 코드가 본질적인 변경이 없이 그냥 들어왔기 때문에요. 두 번째 경우에는 1차적으로 중국에서는 변하지 않았는데 일본에서 가공해서 변했다면 이것은 일본산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세 번째 경우에는 자, 중국에서 한번 변형을 하고 일본에서는 변형 없이 중개무역만 했다고 합시다. 그럼 결국 뭡니까? 이것은 최종적으로 변한 두 번째 국가인 중국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국에서도 변했는데 이 변한 것을 다시 또 변형시켰다면 최종적으로 변한 국가는 일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 왔을 때는 이 제품에 대한 원산지는 일본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다만 이게 이제 조건 단순 가공 활동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죠. 자, 이렇게 HS 코드가 변했지만 단순 가공 활동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공도 있습니다. 가공에 의해서 운송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행하는 가공활동. 요거는 운송 또는 보관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자르든가 아니면 그게 약품 처리를 한다든가 요런 것들, 그죠? 포장을 한다든가 요렇게 해가지고 조금 변형을 일으키는 거, 약품 처리를 한다든가 요렇게 해서 하는 것들은 이거는 단순한 가공이다. 그래서 이러한 단순한 가공에 대한 예시가 있는데요. 단순 가공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는 하지 않는다. 비록 세번이 변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는 가공활동, 이런 것들이죠. 판매 목적의 포장들, 방금 말씀드린 거. 자, 제조 가공 결과, 자, 이러한 결과, HS 단위,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되는 가공과 결합하는 가공은 단순 가공 활동의 범위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 가공 활동으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HS 코드가 변하더라도 단순 가공 활동으로 이제 여겨질 경우에는 이것은 원산지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통풍, 건조 또는 단순 가열, 냉동, 냉장, 손상 부위를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그러기 또는 선별, 정리, 분류 또는 등급 선정,
시험 또는 측정,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그 다음에 이제 가수, 희석, 흡섭, 가수는 물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염, 가당, 전리, 이런 것들, 각피, 탈각, 시제거 및 신선, 이런 것들은 단지 단순 가공으로 보는 거죠. 단순 가공. 단순 가공으로 보기 때문에 원산지로 보지는 않는다. 그 단순 가공된 부분에 대해서 비록 세번이 변경이 됐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원산지 규정에 따라서 그것을 원산지로 보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 번 더. 통풍, 건조 또는 단순 가열, 냉동, 냉장. 그 다음 냉동, 냉장 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냉동되지 않는 거하고 냉동된 것하고의 세번은 틀립니다. 그죠? 냉동 어류. 그 다음에 뭐 그냥 냉동 어류 아닌 것. 그죠? 틀립니다. 틀리지만 냉동됐다는 것은 그냥 창고에 넣어가지고 뭐 별거 있습니까? 지게차 떠가지고 창고에 넣어서 낮은 온도로 오랫동안 놔두는 거죠. 뭐 특별하게 여기에 뭐 어떤 처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뭐 깃들어진 것도 아니죠. 이런 부분들은 손상 부위를 제거한다든가 이물질을 제거하는 세척한다든가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페인팅 하는 거죠. 도장도 마찬가지로 도색, 그죠? 그 다음에 그러기 또는 선별, 정리, 분류, 등급 선정, 시험 또는 측정,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그 다음에 가수, 희석, 흡섭, 가염, 가당, 전리,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각피, 탈각, 시제거 및 진선. 이것은 우리가, 뭐, 단순 가공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입용품, 유통과정과 원산지 표시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보면 자, 그래서 수입용품 유통과정상 원산지 표시 의무입니다. 자, 유통과정상이라 했죠. 그래서 물건이 수입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국내 유통 판매 과정을 거치겠죠. 그러면 수입용품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단순 가공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 제조, 가공, 재포장, 다른 물품의 결합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수입용품,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수입을 했어요. 수입용품이지만 아까 이야기했죠. 국내 유통 판매 과정을 거쳐도 우선 다른 원산지가 결국 수입용품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수입용품으로 표시해야죠.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단순 가공 활동을 했는 것도 이것도 수입 물품이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 변경이 있다면 부품으로서 국내 제조 가공에 투입되었다. 그죠? 단순 가공이 아닌 그다음 국내 생산 물품이 되었다. 그러면 표시 의무 없습니다. 그죠? 자, 이럴 때 이제 표시 의무가 없을 때는 어떤 경우를 표시 의무 없다 하냐면요. HS 단위가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국내 부가가치가 51% 이상이네요. 국내 부가가치가 51%라는 것은 뭐냐면 원재료값 빼고 물건값 중에 그 다음에 이윤으로 된 것이 51% 이상일 경우에는 이것은 국내산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한국산으로 표시하고 HS 코드 HS 6단위가 변경되지 않더라도 국내 부가가치가 85%의 경우, 즉 이 원자재 가격 빼고 남은 총 가격에서 총 판매 가격에서 원자재 가격 빼고 남은 가격이 85% 이상일 경우에는 이것도 한국 제품으로 표시합니다. 한국 제품이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은 한국산 제품으로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된다. 자, 한국산 제품으로 표시할 수 없다. 우선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생산 물품으로 표시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이걸 정리하면은요.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물품이 국내 유통 판매 과정을 거친 경우 그러면 이제 뭐 유통 판매만 된 거죠. 그러면 그냥 수입품입니다. 수입품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는 해야 되겠죠. 그죠? 결국은 수입해온 나라의 그죠? 원산지 아까 그 수입한 나라의 원산지는 어떻게 한다는 것은 이제 했죠. 최종적으로 HS 세 번의 어떤 변경이 있은 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거죠. 자, 수입 물품이 국내에 단순 가공 과정을 거치는 거고 이것도 원산지가 결국은 이것도 수입 물품입니다. 그죠? 국내 생산품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수입 물품의 지위를 가진다. 그래서 원산지 표시 의무가 그대로 존속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수입 물품이 부품으로 국내에 생산돼서 이것이 이제 제조나 가공 과정에 투입된 경우는 이렇게 된다면 이제 국내 생산 물품이 되어 수입 물품으로서의 지위가 사라지는데 이때는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죠.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수입 물품 즉 부품의 원가를 빼고 나머지 잔액 즉 총 금액 중 판매 금액 중 나머지 잔액 즉 부가가치 나머지 이득이 51% 이상이 될 때 또는 HS 코드가 세 번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이득이 85% 이상이 될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이것을 국내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시면 국내 생산 물품 원산지 판결 기준을 보면요. 수입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 중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는 한국산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수입 원료 사용해서 국내에서 생산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한 원료를 사용했지만 다음에 해당되는 물품의 경우 한국산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자, 1류에서 24류 농산물하고 식품류. 자, 농산물하고 식품류는 이거는 국내산으로 안 된답니다. 그죠? 한국산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원료를 썼더라도. 제30류 의료용품, 제33류 향료 화장품 안 됩니다. 제48류 그죠? 그 종이하고 판지, 그 다음에 49류 서적, 신문, 인쇄물 이런 것들은 한국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50류에서 58류 섬유 제품들, 그 다음에 70류 이건 분류 기준이죠. 그래서 유리, 71류 철강, 87류 이거는 일반 차량, 그죠? 그 다음에 89류 선박.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떠냐면 원료를 사용해서 국내 사용해도 이것은 한국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 한국산 표시를 원할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1 또는 2에 해당해야 된다. 아까 했죠? 1 또는 2에 해당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한국 물품으로 판정받지 않는 경우 농산물하고 식품 안 됩니다. 의료용품 안 되고 향료 화장품 안 되고 종이류 안 됩니다. 서적 신문 인쇄물 안 됩니다. 섬유류, 그다음 유리, 철강, 그다음 일반 차량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선박도 안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아야 한국산 표시가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수입 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의 물품을 생산하고, 자, 즉 세번이 바뀌었다는 거죠. 수입 원료의 수입 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 원가의 51%. 아까 그 말이죠. 그죠? 일단은 H에서 세분이 바뀌었다는 본질적인 변경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입 가격을, 이렇게 수입되는 수입 원료의 가격은 CIF를 기준으로 한다. 수입 원료의 가격을 빼고 나머지 금액이 총 제조 원가입니다. 제조 원가. 총 제조 원가의 51%. 그러니까 나머지는 51%는 국내산을 썼다는 이야기죠. 그죠? 제조 원가의 51%일 경우, 이상일 경우에는, 뭐냐면, 오는 우리가, 국내산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제조 원가입니다. 총 제조 원가의 51%. 판매 원가가 아니라 제조 원가의 51%. 가격은 CIF입니다. CIF는 뭡니까? Insurance Cost, Insurance Freight입니다. 즉, 우리가, 항구에서 상대방 항구까지 도착할 때까지의 운임과 보험을 포함한 가격을 우리가 CIF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CIF다. 그래서 가장 빈번히 쓰이는 인코텀스 중에 하나죠. 그래서 CIF 가격을 공제한 금액, 즉 어떤 원료 가격 플러스 freight, 운임, 즉 선임 플러스 배, 적하보험, 즉 그 보험료, 그거 전부 다 합한 가격을 빼고 나머지 제조원가가 51%가 넘는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입 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 이상인 경우, 그죠? 이때는 세분이 변하지 않아도, 그죠? 세분이 변하지 않아도 총 제조원가에서 수입 가격, 수입 가격을 뺀, 그죠? 원료의 수입 가격을 빼고 남은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 이상인 경우에는 이것은 국내산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CIF라는 것은 Cost, Insurance and Freight입니다. 그죠? 운임, 보험료를 포함한 인도 조건입니다.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지, 목적항까지, 그죠?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료까지를 지급하는 그런 조건인데, 우리가 여기 하나 알아야 될 거 있죠? 뭐냐면, CIF는 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FOV와 같은 겁니다. 그죠? 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FOV와 같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인코텀스는 비용과 위험에 관한 책임을 규정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용과 위험은 같이 갑니다. 즉 비용을 지불하는 데까지 그까지의 위험을 같이 비용을 지불한 사람이 떠안게 돼 있죠. 근데 CIF는 예외적으로 해상 운송에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CIF는 또 예외적으로 비용과 위험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비용은 상대방의 목적지까지 비용은 수출업자가 부담을 하지만 위험은 FOB와 같이 온보드, 즉 배에 선적하는 순간 모든 위험은, 그죠? 모든 책임은 수출자가 면제됩니다. 그 이후에는 코스트는, 즉 그까지의 운임은 부담을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책임은 파손이나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은 결국은 누가 진다는 거죠? 결국은 수입업자가 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서 예를 들어서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선적 이후에 파손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은 수출업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책임은 수입업자가 가져가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조원가 소요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분류한다. 그죠? 우리 제조원가는 이제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요소는 제조비, 노무비 및 경비로 분류해서, 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노무비 이런 거는 또 아니겠죠. 그래서
원가 산정 방법에 따라서요. 직접 제조비, 직접 노무 및 제조 간접비로도 분류가 가능하다. 이렇게. 어쨌든 그거는 뭐 제조 원가 중에서 85%, 51%. 이제 그 뭘 제외하고 원료비를 CIF 가격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그죠? 그랬을 때 국산 가격이 이제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국회계기준원의 원가 계산 준칙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판매 가격이 있고요. 이제 판매 가격 중에는 판매 이익이 있는데, 판매 이익은 판매 가격 중에 총원가를 뺀 거죠. 그죠? 판매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얼마다 이럴 때는 원가에다가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익이 있겠죠. 판매 이익이 있겠죠. 자, 이제 요 이익이 있는 거고, 그래서 판매 가격이 돼서는 안 되는 건, 아까는 이제 제조원가, 그죠? 제조원가 중이라 했죠. 총원가는 다시 판매 및 관리비, 그 다음에 이제 제조원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조원가는, 제조 과정에 이제 들어가는 것, 거기서는 여기는 노무비도 들어가고, 그죠? 근데 똑같은 이제 노무비지만, 똑같은 임금이지만, 제조 과정이 아닌, 이제 판매 과정에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판매비 플러스 이제 관리비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그죠? 요거는 여러 가지 영업을 하기 위한 뭐 점포를 임대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차량을 운반한다든가 이제 영업을 위한 영업 사원들, 그죠? 뭐 이런 것들도 다 판매 및 관리비,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임금은 다시 제조원가에 들어가지는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제조원가는 다시 제조 간접비가 있고 직접비가 있고, 여기에서 다시 직접 노무비가 있고 직접 경비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원산지의 표시, 자, 원산지 표시 의무, 자, 원산지 표시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산으로 판정된 경우는 어떤 식으로 표시하느냐, 그죠? 다음 각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한글로도 표시할 수 있고 한자로도 표시할 수 있고 영문으로도 표시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네요. 자, 한국산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자로 한국산 이렇게 되어 있고 영문으로는 Made in Korea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제조원을 한국 내 주소와 회사명 또는 상호동으로 명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한국 내 주소, 회사 이름, 그죠? 그 다음에 상호동으로 명기할 수 있습니다. 제조원을. 자, 근데 이제 한국산 판정 기준에 미달된 경우, 아까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죠. 자, 우리나라를 어떻게 한다고? 가공구, 조립구,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뭐 manufacture,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다음에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해서 나타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도 있어야 된다 이거죠.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우리 보통 그 가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뭘 하나 사더라도 물품 뒤에 보면 중국산 몇 프로 뭐 이렇게 되죠. 뭐 원료 그게 들어간 원료 품명을 정하고 그 다음에 원산지를 정하고 뭐 여러 가지 비율을 정하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해놨죠. 자, 이런 것들도 병행해야 된다는 거죠.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도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같이 표시해야 된다. 원료나 부품이 1개국 이상 생산품일 경우 원료의 생산지는 국명으로 표기한다. 그죠? 아까 이야기했죠?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일 때는 아무 문제 없죠. 2개국 이상에서 생산된 경우는 제조원가의 제조비에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원산지 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높은 순으로 2개 이상. 그죠? 제조원가의 재료비에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제조원가의 재료비에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을 표시한다. 재료비에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아까 이야기했죠. 원산지
몇 프로, 어느 나라 몇 프로, 어느 나라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재료비에 해당하는, 그죠? 재료비에 해당하는, 그죠? 원산지의 재료비에 해당하는 구성 비율이 높은 쪽으로, 그죠? 높은 쪽으로 이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입 물품의 표시 방법, 원산지 표시 방법 있죠. 수출 물품 같은 경우에, 수출 물품은 원산지 표시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시 방법은, 수입 물품의 표시 방법에 따라 표시하면 됩니다. 그죠?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 방법이 다를 경우, 그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원산지 판정, 자 봅시다. 수입 물품의 판정 기준과 동일하나 수입국에서 정한 판정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판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알겠죠? 그래서 수출 물품은 수입 물품의 판정 기준과 동일합니다. 그죠? 근데 수입국에서 정한 판정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판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입국이 자기들이 이거다 하면은 일단 수입을 해주잖아요. 근데 뭐 원산지 표시가 그렇게 그런 걸 따지면서 뭐 수출을 못하게 된다면 그건 또 곤란하겠죠. 일단 수출을 해야 되니까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해야지 결국 먹고 사는 그런 처지에 있으니까 일단 수입국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다. 당신네들 나라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고 본다. 수입은 하겠는데 이렇게 이제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수입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제 고마우니까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수출품은 수입 물품의 표시 방법에 따라 표시합니다. 같이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 방법이 다를 경우 그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그죠? 자, 수입국의 이제 표시 방법에 따라서 이제 한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산지 증명서 참고로 원산지 증명서의 종류를 보면요. 일반 수출품 원산지 증명서. 자, 그 다음에 이제 FTA 특혜 원산지 증명서. 그러면 관세 양어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관세로 서로 이제 양해한 부분들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관세율이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GSP 원산지 증명. GSP라는 것은 우리가 개발도상국 원산지라는 제품에 대해서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 또는 무관세를 적용하는 관세상의 특혜 제도입니다. 그래서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라 이렇게 됩니다. Preference 편의, 즉 편리를 주기 위해서 일반화된 어떤 시스템들이죠. 요게 이제 한 7개국 정도.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가 내가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얼마 전까지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만해라 했잖아요. 그때까지 이 GSP 적용을 우리나라는 개도국 적용 지위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상대적으로 미국에 대해서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우호적으로 무역을 할 수 있었다. 그죠? 특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이제 똑같이 경쟁해야 되는데 관세율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불리한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겠죠.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영향을 분명히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GSTP 원산지 증명서는 개발도상국 간 자조정신, 서로 돕는 정신 아래 상호 특혜무역, 즉 48개국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특혜무역, 즉 관세율을 갖다가 뭐 이렇게 낮추어 가지고 하는 그런 48개국.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위에는 GSP가 있어서 이제 GSTP, 그죠? 원산지 증명서, 개발도상국 간 상호 특혜무역 48개국, 그 다음에 GATT 개발도상국 간
관세 양어 수출품의 원산지 증명서. 요거는 이제 13개국, 그죠? 그 다음에 Asia Pacific Trade Agreement는 APTA, 그죠? 에 의한 관세 양어 수출품의 원산지 증명서. 국제협약이죠, 일종의. 방콕 협정에 따라 영국 간 특혜 관세를 이제 이런 건 특혜 관세를 적용했다. 자, FTA에 의한 양어 관세, 그죠? 관세 양어 원산지 증명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지금은 15개국인가 FTA를 맺고 있는데, 이 FTA 간에 특정국 원산지 증명서 및 수출자 및 수입국이 별도의 원산지 증명 양식을 요구한다.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기타는 이제 그렇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 수출품의 원산지 증명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비특혜, 그죠? 그 다음 특혜 원산지 증명서, 그 다음에 기타, 제조업자 원산지 증명서, 특정 원산지 증명서 등을 수출자 및 수입국에서 별도의 원산지 증명서 양식을 요구하는 경우, 그죠? 그런 경우입니다. 자, 원산지 증명은 우리나라에서는 저기에서 발행하죠. 상공회의소에서, 그죠? 자, 그럼 어디서 하냐? 그죠? 일반 수출용 원산지 증명서는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특혜 원산지 FTA는 상공회의소하고 세관에서 발행해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상공회의소하고 세관에서 발행한다.